지금 캄보디아 국가 파산 직전입니다. 직전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시민들은 새벽부터 돈을 찾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정부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중국의 검은 돈으로 세워졌습니다. 17조 원짜리 범죄 산업, 부패한 정권, 그리고 국제 공조를 비웃던 나라. 하지만 단 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과 함께 한국은 외교, 언론, 경제, 정보, 금융을 동시에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동남아시아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차관보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12년간 이 지역의 자금 세탁, 불법 자금 흐름, 초고가 범죄 조직의 금융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 인구 5천만의 중견국. 아시아에서 우리의 주요 파트너는 일본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었죠.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 봤습니다. 캄보디아요? 더욱 관심받기였습니다. 부패한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작은 나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곳.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판단했죠. 먼저 캄보디아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야겠습니다. 제가 재무부에 있을 때 우리는 캄보디아를 동남아의 블랙홀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나라. 정부와 범죄 조직의 구분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 산업의 규모는 연간 최소 12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이죠. 캄보디아 전체 경제 규모가 약 300억 달러 정도인데 범죄 산업만으로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17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정부 1년 예산이 약 7조 원입니다. 범죄 조직이 정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범죄 조직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부와 범죄 조직이 하나였습니다. 훈센 38년간 캄보디아를 철권 통치한 인물입니다. 2023년에 아들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넘겼지만 여전히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죠. 이 일가가 구축한 권력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군대, 경찰, 사법부, 언론 모든 게 그들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천지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천지화 중국계 사업가로 위장한 이 남자는 사실상 캄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 표면적으로는 카지노와 부동산 개발 회사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의 본부였습니다. 우리 재무부가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천지화는 146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시아누크빌, 포이펫. 캄보디아 주요 도시마다 그의 건물이 있었죠. 그 건물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납치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신매매였죠. 고수익 일자리라는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서요.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들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여권을 빼앗깁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하죠. 그리고 외딴 건물로 끌려갑니다. 철창이 쳐진 방. 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하는 공간. 그곳에서 그들은 온라인 사기 범죄를 강요당합니다.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가짜 쇼핑몰 운영을 해야 했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요. 구타당하거나 전기 충격 고문을 받습니다. 도망치려 하면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재무부에서 이런 보고서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서류 더미 중 하나였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이걸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2019년의 일입니다. 천지화가 훈센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어요. 둘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더군요.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와 범죄 조직 보스가 공개적으로 친분을 과시한 겁니다.
천지와는 훈센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받았고 사업 보호를 약속받았죠. 지방 경찰서장들, 주지사들, 심지어 군부 고위층까지 모두가 프린스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요, 묵살당합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이 오면요, 70%를 무시해버립니다. 외국 정부가 항의하면요,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며 발뺌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미얀마, 라오스, 심지어 태국 일부 지역에서도요. 각국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고요?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 범죄 산업이 워낙 큰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둘째, 중국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천지와 같은 중국계 범죄 조직들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죠. 셋째, 그냥 복잡하고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외교 역량을 여기 쏟느니 다른 곳에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였던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3년에 220건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8월까지만 330건이 접수됐죠. 거의 매일 한 명씩 납치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한국인들이 타깃이 됐을까요? 범죄 조직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돈이 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죠. 온라인 사기를 수행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가족들은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5천만 원, 1억 원을 요구해도 어떻게든 구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 납치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구인 광고를 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달콤한 조건들이었죠. 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 젊은이들. 그들 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봤을 때도 그저 숫자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인 피해가 늘고 있군,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한국 정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항의하고 대사관에서 주의 공문 발송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겠지. 다른 나라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는 걸요. 그걸 깨닫게 된 건 2025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졌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요.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붕괴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더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납치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건물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온라인 사기를 강요당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그리고 본보기로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은 돌려보낼 수 없다. 가족들은 즉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대사관, 경찰, 외교부에 신고했죠. 한국 대사관이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조사하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2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죠.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저는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간단히 다뤘어요. 한국 대학생, 캄보디아에서 사망. 30초짜리 짧은 보도였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또 하나의 비극이군, 유감스러운 일이지. 다른 나라 젊은이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수천 명이 캄보디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부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마다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죠. 22살 청년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상세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을 지켜라.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열정적이구나.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캄보디아 역시 이런 범죄 조직의 피해자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전형적인 변명이었죠. 저는 이런 성명을 3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캄보디아 정부 공식 계정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등장했어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안전하고 기회도 많아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노골적인 이미지 세탁이었습니다. 한국인이 고문당해 죽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을 내세워 홍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들이 늘 쓰는 홍보 전략이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홍보 영상을 만들어? 캄보디아가 미쳤나? 이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계속 오만했습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 경찰청 대표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었어요. 그들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현지에 상주하며 캄보디아 경찰과 직접 공조하는 시스템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었고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죠. 캄보디아 경찰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상주한다? 그럼 우리가 뭘 하는지 다 들키잖아. 범죄 조직과 경찰의 유착이 드러나잖아.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은 한국 경찰 자체가 오는 걸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한 거였죠. 청년이 사망한 뒤에도 캄보디아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다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요청했어요. 캄보디아는 또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인터폴을 통해 20건의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실제로 답변한 건 단 6건이었어요. 70%를 무시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캄보디아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작은 나라일 뿐이야. 우리에겐 중국이 있고 17조 원짜리 산업이 있어. 훈센 일가의 권력이 있어. 한국이 항의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캄보디아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뒤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 저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외교 문서에서 이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이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군사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쇼겠지,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만에 범정부 합동 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팀 구성을 보고 저는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 북한 핵협상 전문가로 알려진 강경파였습니다. 팀원은 법무부 고위 관계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국가정보원 요원들, 국정원까지 투입됐다는 겁니다. 저는 재무부에서 12년 일하면서 각국의 대응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외교부 실무진 몇 명 보내서 현지 대사관과 협의하고 몇 번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차관급이 직접 갔고 수사본부장이 통행 그리고 정보기관까지 움직였죠. 이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에 포함된 특정 인물들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경찰청 소속 베테랑 형사였죠. 해외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캄보디아 파견팀에 자원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당하는 걸 다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반드시 구해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는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베이루트에 주재했던 한국 대사였습니다. 당시 폭격이 빗발치는 베이루트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족들을 먼저 출국시켰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끝까지 남았어요. 700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을 전원 무사히 대피시킬 때까지요. 포탄이 터지는 거리를 직접 뛰어다니며 교민들을 챙겼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외치며요. 그런 인물이 캄보디아 대사로 긴급 임명됐습니다. 그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제가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교민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던 제 약속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캄보디아에 갇힌 우리 국민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데리고 올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사명감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치르러 가는 거였어요.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푸놈펜 공항. 차관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멈춰 세우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의 얼굴과 최후 통첩을 전달하러 온 사람의 얼굴은 명확히 다릅니다. 김진아 차관은 후자였습니다.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선언하러 온 거였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이 장면을 긴급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한국 고위 대표단 강경한 표정으로 캄보디아 도착. 한 태국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맞습니다. 위협이었어요. 차관은 푸놈펜에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회담장을 나서는 양측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차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반면 캄보디아 관료들은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담장에서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걸요. 나중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차관이 캄보디아 관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경제 원조 중단, 투자 철수,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캄보디아 관료들도 알았습니다. 군사작전이었죠. 캄보디아 관료들은 황급히 훈센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훈센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 말도 안 돼. 그냥 엄포일 뿐이야. 캄보디아는 한국을 여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주요 방송사들이 연일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압박, 그 배경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우리는 왜 못하나?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태국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태국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태국 국민 수천 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태국 정부는 무기력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몇 번 항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죠. 태국과 캄보디아는 최근 국경 충돌까지 겪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태국은 자국민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보라, 저게 진짜 정부다.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한국처럼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한국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부럽다. 자국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흥미롭게 관찰했죠. 한국의 움직임이 주변국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언론이 묘한 각도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을 다시 조명한 겁니다. 2년 전 양국 군대가 국경에서 충돌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대공 미사일로 태국을 위협했죠. 사거리가 50km였습니다. 태국 공군은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야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산 KGB 유도폭탄이었죠. 사거리가 70km였습니다. 캄보디아 미사일 위협권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말이죠. 저는 이 보도를 보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태국 언론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태국 군사 전문가들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KGB의 위력을 상세히 설명했죠. 이 무기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속수무책이었죠. 한국의 군사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태국과 협력한다면 캄보디아는 큰 위협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제야 태국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손잡으시죠라고 말이죠. 동시에 캄보디아에게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줄 수 있다고요.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손잡으면 캄보디아는 끝이다.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협력해서 우리 국민도 구출하자. 캄보디아는 떨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힘을 알았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총리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에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국이 공개적으로 한국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베트남도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언론이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의 유착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 국민도 수백 명이 캄보디아에 갇혀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진짜 국력입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전문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파이븐 피터샘 태국의 한국학센터 소장이었습니다. 태국 주요 방송사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분노하면 캄보디아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모두와 긴밀한 관계입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투자국 중 하나죠. 만약 한국이 주변국들과 손을 잡고 캄보디아를 압박한다면 캄보디아는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캄보디아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를 고립시키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2년 경력으로 이런 전략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캄보디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로, 여론으로, 지역연대로요. 저는 제 분석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영향력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 연간 약 70억 달러. 한국의 대태국 투자액 연간 약 50억 달러.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 연간 약 30억 달러. 한국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3위권 투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 수. 태국 방문 한국인 연간 150만 명. 베트남 방문 한국인 연간 400만 명. 필리핀 방문 한국인 연간 200만 명.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K-팝, K-드라마.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문화는 이미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자신있게 움직이는지를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카드들이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기 수출까지. 캄보디아는 이 모든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송이 특별 취재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했습니다. 탐사 보도팀을 보냈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언론사가 왜 위험한 곳에 기자들을 보내는 거지? 그런데 며칠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단순한 취재를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간 거였어요. 기자가 시아누쿠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 합동 대응팀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범죄 조직 건물을 급습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특수 요원들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기자가 그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시아누쿠빌 외곽의 한 건물. 카메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컴퓨터들이 켜져 있고 화면에는 온라인 사기 사이트가 그대로 떠 있었죠. 신용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범죄 조직의 콜센터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까지 수십 명이 이곳에서 온라인 사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도망친 상태입니다. 카메라가 창밖을 비췄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사람들이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했는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PPTV 방송이 이 장면을 그대로 받아서 내보냈습니다. 태국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한국 특수 요원들이 범죄 조직 건물에 들어가자 범죄자들이 실시간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장면입니다. 저는 제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 언론이 범죄 조직 내부까지 침투했습니다. 그것도 생중계로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아누쿠빌뿐만 아니라 푸놈펜, 포이페까지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현지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고문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증언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하루 18시간 강제 노동 할당량 미달시 구타. 도망시도 시 전기 충격. 모든 게 영상으로 담겼습니다. K-팝, K-드라마 팬들이 많은 동남아에서는 이 보도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 무서울 게 없네. 진짜 전쟁터 종군 기자들 같아.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못해?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진짜 드라마를 쓰고 있다. 이게 바로 언론의 힘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정부만 강한 게 아니라 언론도 강하다.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압박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의 캄보디아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했고 그들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과장됐다. 캄보디아는 범죄 소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은 영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망치는 범죄자들의 뒷모습, 고문 흔적이 남은 피해자들의 증언. 모든 게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캄보디아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작전에서 범죄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허락 없이도 한국은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사실상 주권 침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국민의 생명. 그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태국 군사 전문가가 또다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캄보디아에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을 겁니다. 한국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심입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한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그 분석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제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야?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재검토. 이건 그냥 검토가 아닙니다. 사실상 중단 선언이었죠. 숫자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주고 있었던 거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350억 원. 뭐라고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억 5천만 달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해외 원조를 하는 중점 협력국이 27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캄보디아가 1위였습니다. 예산 규모 1위, 증가폭도 1위. 잠깐만요. 한국보다 큰 나라들도 많은데 캄보디아가 1위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원조는 2,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훈 마넷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요. 갑자기 4,35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한 거지? 한국 국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캄보디아에 수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우리 국민 330명 납치, 그리고 한 청년의 죽음입니다. 이게 원조입니까? 헌납입니까? 여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원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국회 토론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여야가 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지원되는 모든 원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강화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경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1년 예산 약 70억 달러. 한국 원조 3억 5천만 달러 비율은 5%.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 정부가 쓰는 돈의 5%가 한국에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원조의 내용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물 공급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물이냐고요? 캄보디아 인구의 73%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메콩강 유역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UN 개발 계획과 공동으로요. 전기 공급 인프라도 한국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건설, 병원 설립, 학교 건축. 모든 게 한국 돈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모든 걸 중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며칠 뒤 실제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인계 행사를 무기한 연기한다. 원래 2024년 말에 캄보디아 정부에 인계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완성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인계가 연기됐고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프로젝트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태국에서 진행 중인 수자원 프로젝트, 정상 진행. 베트남 전력망 구축, 정상 진행. 라오스 도로 건설, 정상 진행. 캄보디아만 선별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영리했습니다. 한국은 인도적 원조를 무기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만 선별적으로 중단했어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캄보디아 정부에 칼을 들이댄 겁니다.
태국 PPTV가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물 프로젝트 중단. 캄보디아 원조 위기. 태국 인권운동가가 인터뷰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물과 전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해야지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형편없는 나라처럼 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캄보디아 국민과 캄보디아 정부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국민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한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거래 제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어떤 재산 거래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행 계좌 동결, 부동산 거래 불가. 주식 매매 금지, 사실상 자산 동결입니다.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프린스그룹, 후영그룹, 천지화가 운영하는 146개 계열사 전부. 한국 정부는 범죄 조직의 돈줄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외교 압박, 언론 공세, 지역 연대 경제 제재, 금융 동결. 모든 카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카드는 서로를 강화하고 있었죠. 저는 30년 경력으로 이런 전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는 전쟁. 그런데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옛 동료였습니다. 여전히 재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제임스, 뉴스 봤어? 무슨 뉴스? 프린스그룹 우리가 제재했어. 저는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미국 재무부 공식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 전면 제재 발동.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지화 회장과 관련된 146개 계열사 및 개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제재를 발동한다.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146개 계열사 전부. 한국 정부가 파악한 것과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 먼저 조사했고 미국이 그 정보를 받아서 제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옛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한국이 정보 넘긴 거야? 그렇지. 한국 국정원이 우리한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겼어. 프린스그룹의 자금 흐름, 계열사 구조, 범죄 증거 전부. 우리는 그냥 검증하고 제재 발동한 거야. 한국이 미국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중견국이 초강대국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프린스그룹 관련 비트코인 20조 원을 압수했다. 2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20조 원이 맞나? 천지화와 프린스그룹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세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그걸 추적해서 압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었죠. 그리고 천지화는 중국계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을 때리고 동시에 20조 원을 압수하는 거였죠. 저는 한국의 타이밍에 감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관련 사건에 매우 적극적이었거든요. 한국은 그걸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천지화 회장 소유로 파악되는 런던 소재 부동산을 압류한다. 규모는 약 1,400억 원. 런던 중심가의 호화 건물이었습니다. 천지화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곳이었죠. 영국이 그걸 압류한 겁니다. 동시에 영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세 나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협조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도 가세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일부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
재검토라는 말은 사실상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메콩강 프로젝트였습니다. 유엔까지 한국 편에 선 겁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한국이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게 단 몇 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12년간 재무부에서 일했습니다. 국제공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보통 이런 제재를 준비하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립니다. 각국 정부를 설득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 검토를 하고. 그런데 한국은 그걸 몇 주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이 수개월 동안 프린스 그룹을 조사했을 겁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을 거고요. 그리고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터뜨린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일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로 봤습니다. 겁만 주면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끌어들여서 캄보디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영상 링크가 하나 전송됐습니다. 옛 동료가 보낸 거였습니다. 제임스, 이거 봐, 캄보디아 은행 앞 상황이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지점 앞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카메라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예금 인출 좀 하게 해줘. 은행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요. 뱅크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온 겁니다. 왜?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죠. 내 돈이 안전할까? 은행이 망하는 거 아냐? 그래서 새벽부터 줄을 선 겁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한 프린스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문에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현금 공급 부족으로 임시 휴업합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내 돈 내놔. 은행 직원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후영그룹 계열 은행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프린스 은행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분석했던 사람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봤죠. 그래서 압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걸요. 사람들의 공포는 스스로를 실현시킵니다. 모두가 돈을 찾으려 하면 은행은 정말로 망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캄보디아는 끝났어. 며칠 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회의 내용은 단 하나.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한 캄보디아 고위 관료가 말했다더군요. 한국이 태국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까지 움직였습니다. 유엔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훈센 전 총리가 분노했다더군요. 한국 따위가 감히. 하지만 훈 마네 총리는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 조직 소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요. 한국 대응팀이 캄보디아 곳곳에서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인이 구출됐습니다. 경사가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그의 목소리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구출된 한국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내려왔습니다. 공항 로비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살아 돌아왔어.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가 아빠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터, 통계, 분석 감정을 배제했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장면은 달랐습니다. 공항 천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켰습니다. 지나가던 승객들이 멈춰서 박수를 쳤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 피해자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구나. 진짜 국가는 이런 거구나. 국민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국가구나. 동남아시아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저런 정부를 가진 한국인들이 부럽다.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국민을 진심으로 지키는 게 진짜 선진국이다. 필리핀 한국 대사관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학생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12위입니다. 우리는 32위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민 한 명 한 명을 진짜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예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17조 원짜리 범죄 산업. 훈센 일가의 38년 독재. 중국의 영향력. 캄보디아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17조 원을 이겼습니다. 독재를 이겼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이겼습니다. 저는 제 분석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거든요. 한국은 제가 아는 모든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다. 경제력도 아니다.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다. 그게 한국이 증명한 겁니다. 캄보디아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후영그룹도 파산 직전입니다. 천지와는 도망쳤지만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훈센 일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부패를 끝내라. 범죄 조직을 보호하지 마라. 한국이 보여준 게 촉매가 됐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의 의무라는 걸 그들도 깨달은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석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기준. 이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에 제출될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 힘은 군대나 경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한국이 증명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